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 중기, 이 궁궐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피의 향연이었습니다. 왕의 여자들, 그 치마폭 아래에서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거대한 전쟁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임금 중종이 세 번째 왕비를 들였으니 그 복잡한 족보만큼이나 궁궐은 살얼음판 위에 불꽃놀이였어요. 왜냐? 왕이 될 왕자가 둘이나 있었으니까요.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폐위되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마저 아들을 낳고 8년 만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세 번째 왕비를 맞으니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예요. 재미있는 건 이 문정왕후를 중전으로 간택한 세력이 바로 대윤 세력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경빈박 씨와 그녀의 아들 복성군을 견제하기 위해 문정왕후로 비어있는 중전의 자리를 방패처럼 채운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문정왕후가 중전이 되자 본격적인 파평윤씨 집안의 피 터지는 왕위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요절한 장경왕후의 오빠 대윤유님을 중심으로 세자인종을 철통같이 지지하는 세력,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소윤, 윤원형을 중심으로 어린아들 경원대군을 옥좌에 올리려는 야심가들. 중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자인종의 자리가 확고했지만 문정왕후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중종이 죽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자 유님의 대윤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정왕후와 소윤, 윤원형의 힘을 빼려고 숨통을 조여왔지요. 하지만 문정왕후, 그녀가 누구입니까? 조선왕조 최고의 철의 여인? 그녀는 인종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자신 밑에서 자란 아들의 지극한 효심 말입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경원대군을 품에 안고 인종을 찾아가 피눈물을 흘리는 연극을 시작합니다. 대왕마마, 대윤 세력이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려 한다고 모함하고 있답니다. 이 모함을 받아 저희 모자가 역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폐하께서 지금 당장 저와 이 어린 것을 죽여주십시오. 이 극적인 연극의 인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찌 어머니를 해야겠습니까? 인종은 어머니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만든 자신의 불효에 고통스러워하며 어머니와 아우에게 해를 가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순간 문정왕후는 아들의 효심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를 얻어냈습니다. 그녀는 인종의 선함을 이용하여 소윤을 제거하려던 대윤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고 자신과 동생들에게 정치적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인종의 효심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병약한 몸으로도 왕위에 오른 후 새벽마다 문안을 드리고 심지어 병든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피까지 뽑아 올리려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지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말합니다. 문정왕후가 인종의 간병을 받으면서도 아들의 건강이 악화되기를 내심 바랬다고. 인종의 효심이 결국 자신의 명을 재촉한 비극적인 원인이 된 셈입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인종이 죽어야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세자 시절 동궁에 불을 놓아 태워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의혹이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종이 왕이 된 지 몇 달 뒤 문정왕후가 독을 넣은 떡을 인종에게 직접 가져가 먹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후가 직접 올린 음식이니 감히 기미상궁도 손을 대볼 수 없었을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종은 즉위 9개월 만에 허무하게 승하합니다. 비록 공식 기록은 중종이 상중에 상심하여 병사했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모두 속삭였지요. 독이 든 떡 때문에 왕이 단명했다. 중종이 죽고 어린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마침내 문정왕후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문정왕후와 동생 윤원형 그리고 윤원로 형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윤 세력이 제일 먼저 벌인 사건은 바로 눈의 가시 같았던 대윤 세력을 씨도 남기지 않고 일망타진한 을사사화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소름 끼치는 궁궐의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왕후가 대비로 등극하고 그녀의 아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았습니다. 조선의 모든 권력은 이제 문정왕후의 치맛자락 아래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최후의 장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대윤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윤원형의 첩, 정난정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단순한 첩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난정은 천민 출신이라는 비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새끼와 집요한 야망, 그리고 지독한 지략으로 윤원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윤원형의 본부인조차 그녀 앞에서 쩔쩔매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윤원형의 안방마님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선의 권력 그 자체를 쥐고 싶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은 본래 심성이 여리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윤을 숙청하는 피의 결단 앞에서 자꾸만 망설였지요. 바로 이때 정난정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윤원형의 나약함을 비웃으며 그의 귀에 욕망의 독약을 주입합니다. 역모를 조작하십시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그리고 윤원형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비 마마나리,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 대윤의 유님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목숨은 늘 칼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선왕이 승하하셨으니 이제 유님 일파는 반드시 어린 폐하를 폐위하고 종친인 계림군을 옹립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저들을 역모죄로 몰아 숙청해야 합니다. 정난정의 말은 문정왕후의 불안과 야심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윤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정난정의 꼬드김에 넘어가 피의 밀지를 내립니다. 유님 일파가 반역을 꾀하니 즉시 체포하여 국문에 처하라. 이 밀지 한 장이 바로 조선을 피바다로 만든 1545년을 사사화의 도화선이 됩니다. 윤원형은 정난정이 깔아준 명분 위에서 칼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와 이기를 비롯한 소윤 세력은 역모의 혐의를 조작하고 유님을 비롯한 대윤의 핵심 인물들을 끌어내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대윤 세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숙청의 피바람 뒤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의 신분에서 왕실 외척인 소윤의 뒤를 조종하며 조선의 4대 사화 중 마지막 사화를 설계한 배우의 지략가였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정난정은 남편 윤원형을 부추겨 그의 본부인까지 내쫓고 공식적인 안방마님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바야흐로 문정왕후와 정난정 두 여인의 욕망이 지배하는 명종시대가 막을 올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윤 세력을 피바람 속에 날려버린 을사사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궁궐하는 문정왕후의 세상이 되었고 그녀의 아우들인 윤원형과 윤원로 형제가 권력의 과실을 나누어 가질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윤씨 형제에게 권력의 분배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자 어린 임금 명종의 외삼촌이었어요. 을사사화의 공신이었으니 이제 조선의 권력은 그들의 손아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형제의 권력 암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윤원로는 동생 윤원형이 자신보다 더 누나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는 것을 배아파했고 동생을 넘어설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교만했던 윤원로는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동생 윤원형은 어땠을까요? 그는 형보다 한 수 위의 지략가였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권력의 화신, 정난정이라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지요. 윤원로가 권력을 쥐고 거들먹거릴수록 윤원형과 그의 첩 정난정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원로가 특히나 못마땅해 했던 것은 바로 정난정의 기고만장한 권세였어요. 윤원로가 겉으로 동생을 시기하며 날뛰자 윤원형과 정난정은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라는 최고의 심판관을 향해 움직였지요.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달려가 피를 토하는 듯한 무고를 올렸습니다. 마마, 윤원로가 나리를 시기하여 마마께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 성격이라면 언제고 모반을 꾀할 것입니다. 저자를 그대로 두면 마마와 폐하의 안위가 위태롭습니다. 자신의 아들 명종과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문정왕후는 동생 윤원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문정왕후는 친동생 윤원로에게 유배령을 내렸다가 곧이어 사약을 내리는 잔인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로써 소윤 내부의 피해 내전은 동생 윤원형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윤원형은 방해꾼인 형을 제거한 후 20여 년간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독재자로 군림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명종시대의 궁궐을 덮쳤던 진짜 암흑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을사사화로 대윤 세력이 쓸려나가자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은 조선의 재상이 되었고 그의 첩 정난정은 안방마님을 넘어 조선의 숨겨진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 두 남녀가 합작하여 벌인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명종 임금의 어린 나이와 문정왕후의 막강한 권력이라는 방패와 칼을 마음껏 휘둘렀지요. 가장 먼저 이들이 손댄 것은 나라의 벼슬이었습니다. 윤원형은 대놓고 사람을 시켜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할 실력이 없는 자, 부패한 탐관오리들까지 윤원형의 뇌물을 바치면 하루아침에 감투를 쓸 수 있었어요. 날있게 금 20냥을 바치면 현감자리가 내 것이고 100냥이면 수령도 가능하다더라. 이런 소문이 한양거리에 파다했습니다. 이 돈은 윤원형의 곳간을 채웠고 그 뒤를 정난정이 관리했습니다. 조정의 중요한 인사는 정난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자들로 채워졌으니 백성들은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며 통곡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첩이었지만 문정왕후의 총애를 등에 업고 본부인을 쫓아내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경부인이라는 벼슬을 얻어냈지요. 여러분, 첩이 정경부인이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난정은 이 벼슬을 발판 삼아 아예 조정의 일까지 간섭했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에게 이 관리는 충성스럽지 못하니 파직해야 합니다. 저 승려는 불심이 깊으니 벼슬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직접 아뢰어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승려 보호를 문정왕후가 가장 신임하는 승려로 만들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지요. 문정왕후는 정난정을 단순히 동생의 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유지와 불교 진흥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로 보았기 때문에 정난정의 월권 행위를 눈감아주다 못해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습니다. 윤원형은 농지개혁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한 것이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불교 진흥에만 열을 올릴 뿐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굶어 죽는 백성들이 속출하는데 윤원형 나리는 세금으로 거둔 곡식까지 빼돌려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구나. 국가적으로 재난이 닥쳐도 윤원형 일파는 구휼미를 빼돌리거나 백성에게 지급해야 할 곡식을 썩히는 등 탐욕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종 임금은 어린 마음에 고통받았으나 어머니 문정왕후의 그늘에 가려져 이 비극적인 농단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문정왕후가 윤원형의 든든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명종 임금은 어머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외숙인 윤원형을 탄핵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양심 있는 신하가 윤원형을 탄핵하려 들면 문정왕후가 나서서 그 신하를 파직시키거나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마마의 뜻이다. 윤원형은 문정왕후의 이름을 팔아 조선 왕실의 권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완전히 사유화해버린 것입니다. 조선의 철의 여인 문정왕후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를 다시 살리려 했던 유일무이한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불심은 지극했지요. 하지만 그 지극한 불심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정왕후는 아들 명종이 즉위하자마자 유교 숭상 정책을 폐기하고 억압받던 불교를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는 바로 승려보우였습니다. 보우는 문정왕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선종과 교종 양종의 수장인 도대선사라는 엄청난 권력을 쥐었습니다. 이 보우를 뒤에서 조종한 이가 바로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였지요. 보우는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사원의 옛 터전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나라의 땅과 백성의 토지를 무차별적으로 빼앗았습니다. 불심이 깊은 대비마마의 뜻이다. 이 땅은 본래 사찰의 것이었으니 당장 물러나라. 억울한 백성들이 항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관아는 이미 윤원형의 매관매직으로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관리가 오히려 사원 측의 하수인이 되어 백성을 탄압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원 토지 환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대대로 농사짓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땅이 없는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예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찰이 소유한 땅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지가 많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사찰의 경제력 증진을 묵인했지요. 결국 세금을 내야 할 땅이 줄어드니 국가 재정은 피폐해졌습니다. 나라를 지탱할 돈이 없으니 변방의 군대는 굶주리고 나라의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굶주리든 말든 문정왕후는 거대한 불사에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화려한 사찰의 불상만 보였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은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았기에 이 모든 불교 진흥책은 유생들과 사림 세력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정왕후를 비난하며 상소를 올렸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불심에 취해 국사를 망치고 계신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절의 땅을 빼앗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승려보호를 앞세워 백성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 결국 문정왕후의 지극한 불심과 그를 이용한 윤원형 정난정 일당의 탐욕이 합쳐져 백성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기근과 수탈에 시달리며 굶주림 속에 이것이 문정왕후가 바라던 태평성대인가 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윤원형과 승려보호가 가장 먼저 숙청당한 이유가 바로 이 피폐해진 백성들의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불멸의 권력을 누릴 것만 같았던 문정왕후의 시대도 결국 끝이 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철옹성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에게 가장 든든했던 방패는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하지만 1565년 그들을 하늘처럼 지켜주던 문정왕후가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문정왕후가 승하하자 20년 동안 그들의 칼날 아래 신음했던 사림, 세력과 명종 임금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명종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권을 회복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조정은 격렬한 폭풍우에 휩싸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국정을 농단하고 백성을 수탈한 간신 중에 간신입니다. 당장 저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사림 세력의 상소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명종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윤원형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판이 시작된 것이지요.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권력의 화신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온갖 뇌물과 부정으로 쌓아 올린 재물을 챙겨 남편 윤원형과 함께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나라가 그들을 역적으로 규정했으니 그들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정난정은 결국 황해도 강음까지 쫓겨갔고 자신을 향한 날선 탄핵과 곧 닥칠 처형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1565년 정난정은 스스로 독을 마시고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첩의 신분으로 조선을 뒤흔들었던 한 여인의 욕망 가득한 삶은 이처럼 허무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아내 정난정의 시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윤원형 역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정난정이 죽은 후 윤원형은 최고 권력자에서 일순간에 천하의 간신으로 추락했습니다. 명종은 윤원형에게 내려졌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유배지에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윤원형은 결국 명종의 명에 의해 사약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66.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던 소윤의 수장이자 문정왕후의 아우였던 남자는 정난정의 뒤를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의 최후는 단순히 정치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빚어낸 필연적인 파국이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절대적인 방패가 있을 때만 유지될 수 있었던 그들의 권세는 결국 백성의 눈물과 사림의 분노라는 두 개의 칼날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처럼 권력은 늘 달콤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비참한 법입니다. 세상 신화 이야기, 다음번에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